211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 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 밑에 기반시설 보시면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하는 것 등이 있죠. 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8에 그 밖에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밖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 여기 아까 도로가 있었는데요. 또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칠까요? 여기에 양산에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연결해서 다녔을 거예요. 근데 이런 노란색 개발 행위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도로가 추가로 이렇게 설치가 필요하죠. 이렇게 이 도로. 이 네모 안에 있는 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이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거두어들인 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기는 진입도로 설치 비용을 이 사람들이 부담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 부담시키는 게 정당할까요, 부당할까요? 여기 추가로 얘네들 때문에 이게 필요했죠. 이것도 얘네들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 설치 비용도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진입도로. 진입도로도 기반시설 부담.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앞으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 비용을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여기는 진입도로도 기반시설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기반시설에 포함된다, 안 된다? 된다. 또 이게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그동안 10mm 관이면 됐는데 여기 연결했는데요. 추가로 이 사람들 때문에 20mm로 연장을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연결수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알 수 있죠? 그거는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거고, 뭐 암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더나. 그런데 쓸데없이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안 돼요. 외워지는 것도 아니고. 자, 학교에는 대학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안 되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원래 이것이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얼마요? 10만 제곱미터. 너무 작으면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도 못해요. 공원 하나 조성하면 그 마을 다 찾아가고 안 되겠죠? 그래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더라도 뭐 대학 하나 설치하는 것, 대학을 설치하는 것은 너무 또 협소하죠. 그래서 대학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듯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개발밀도 관리구역에도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하는 게 있었죠. 여기도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연결수도, 진입도로가 들어간다는 것과 대학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걸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권자와 대상 지역이 있는데요. 지정권자는 특별시장 군수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지정하는가 하는 것은 반대 먼저 1. 이 법에 따라 또는 다른 법률 제정 개정에 따라 행위 제한이 어떻게 돼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또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 지역 등의 변화가 있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1번과 2번은 아까 지나가면서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기억을 이해하거나 기억은 못하셔도 됩니다. 행위 제한이 어떻게 되는 것? 완화 또는 해제 나오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야 된다. 근데 1번과 2번이 이제 무슨 차이인가 하는 것은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번은요. 법이 바뀌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1,500으로 바뀌었대요. 그럼 법령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됐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2번은 법이 바뀐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곳을 중심 상업지역으로 바꿨대요. 그러면 또 용적률이 1,500으로 완화되겠죠. 그러니까 결과는 똑같은데 왜 바뀌었는가 이유가 좀 다르죠. 1번과 2번은. 근데 어쨌든 결과가 달라져서 결과적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 행위가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런 곳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을 하라 이 말이고요. 그 용도 지역에 뭐 무슨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와 무관하게 그다음 페이지에 그다음 밑에 기업과 니은은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그냥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거나 이런 것들은 그동안 좀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앞으로 관심을 갖고 개발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행위 그러니까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였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인구 증가율이죠.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해당 지역에 속한 특광별별 시군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여기도 20%죠. 그리고 얘도 20%죠. 아마 얘가 숫자가 다르면 제가 안 했을 거예요. 강의를. 헷갈리니까. 어차피 다 20이니까 그냥 한 겁니다. 왜 그래? 얘는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중요한 거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숫자가 다르면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 중요도가 얘는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20%만 그냥 있구나 하는 정도 보시고 여기 있는 것은 꼼꼼히 하시고 기반에서 부담구역은 그래서 완화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 20% 하는 것들 그러니까 보더라도 개발도 관리고 한 번 보면 얘를 5번 봐야 되는 겁니다. 214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행위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노란색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노란색 도로라든가 진입도로 설치 비용을 부담시킨다 했는데요. 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건축행위인데요. 건축행위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건축부에서 또 볼 거예요. 먼저 미리 보면 신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증축하는 것도 있고 개축이나 재축 그리고 이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 행위는 하나가 아니고 5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이전은 건축물을 같은 대지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면 이전 그럽니다.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되고요. 그리고 개축과 재축은요. 건축물이 있는데 내가 철거를 하고 새로 지었고요. 이건 하늘이 철거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재해로 멸실됐어요.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재축과 개축은 요건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보다 얘가 커지면 안 돼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같거나 작은 건 개축과 재축. 증축은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키웠습니다. 증축. 자, 신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쉬운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었습니다. 신축. 그리고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거를요 철거하고 지었는데 이렇게 됐어요. 전부 다 커졌습니다. 신축. 그리고 부속 용도의 건축물만 있었는데 주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도 신축 그럽니다. 뭐 화장실만 있었는데 주택을 지었다 그러면 증축이 아니고 신축입니다. 신축.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 복잡한 거 지우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개축, 재축 했을 때 전부 다 커지면 안 된다고 했죠.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 때문에 도로가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생긴 건 아닐 겁니다. 물론 집이 좋아지니까 뭐 한 사람 더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개축, 재축 행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을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킨다는 거죠? 안 하고 증축과 신축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얘하고 다시 한번 그걸 볼게요. 없애고 지었는데 안 커지지 않는 거 이게 개축과 재축. 부담시키지 않죠? 안 커졌기 때문에. 그대로 준 채 키웠어요. 얘 때문에 뭔가 추가로 부담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 행위, 여기 빨간색. 이 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킵니다. 새로 지은 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 신축. 자,
철거하고 지었어요. 그러면 늘어나는 거죠. 이거는 개축, 재축처럼 그대로죠. 그리고 이만큼 늘어났죠. 그럼 어디에 대해서 부담시켜야 돼요? 얘도 얘하고 볼 때 없애고 키운 거나 그대로 채 키운 거나 키워진 부분에 대해서만 부담시켰죠. 아까 개축, 재축 부담 안 시켰듯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에서 부담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똑같이. 그래서 신축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건축인은 신축행위와 증축행위로 합니다. 신축과 증축인데 만약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에는 신축한 모든 연면적에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 행위로 한다. 이런 말 읽을 때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인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자꾸 연습하면서 그런 문장들이 무슨 말인가, 이게 맞다, 틀리다 이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연습하면서. 그러려면 이제 건축행위가 무엇인가도 알아야 되겠죠. 자,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모든 연면적에 대해서 부담시킨다. 기존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새롭게 늘어나는 연면적 여기에 대해서만 부담시킨다는 거 이제 그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요 이렇게 이제 산정됩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 도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러면 설치 비용이 있어요. 설치 비용. 그리고 여기에 또 땅값도 있겠죠. 용지 비용. 이 설치 비용은 국장이 표준 설치 비용을 고시를 해줍니다. 자치단체에서 지네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장이 표준 설치 비용을 정해주고 그리고 이제 용지 비용 이걸 더해서요 곱하기 여기 이제 비용이 있으면 내가 많은 건축 연면적을 건축한 사람은 많이 부담해야 될 것이고 조금 지은 사람은 적게 부담하겠죠. 그래서 건축 연면적을 여기다 곱해줘요. 연면적. 그리고 이 비용을 우리한테 다 부담시키는 게 아닙니다. 민간 부담률이 있어요. 이게 100분의 20. 나머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겁니다. 설치 비용을 다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민간 부담은 얼마라고요? 100분의 20.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거 빨간색 이거 연면적. 이거를 여기다 곱해주는 거예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설치하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을 초과하는 부분 그 부분만 여기 이제 산정이 되는 겁니다. 표준 설치 비용은 이제 국장이 고시해주고요. 용지 비용은 현재 공시지가를 봐요. 공시지가 토지에 여기 그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할 노란색 부분이죠. 그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이제 그 지역의 평균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 자치단체가 정하고 있는 용지 환산 개수.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부족한가 하는 부족한 비율에 따라서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기반시설 유발 개수 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기반시설 유발 개수. 연면적 300제곱미터의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냥 주택을 건축한 사람과 일반 음식점을 건축한 사람 어디에 더 많은 화수가 발생하겠어요? 일반 음식점에서 발생 많이 하겠죠? 그래서 이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건축물은 29가지가 있는데요. 용도가 이 건축물의 용도 종류에 따라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뭐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일반 음식점이냐 주택이냐 아니면 유락시설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반시설 유발 개수 다른데 여기서 공부할 게 이거 3가지 정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식 다 아는 건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고 불가능할 필요가 없고요.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없거니와 나온다 한들 뭐 그냥 틀려야 되는 거고 너무 복잡하니까.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건축물 건축할 때 비용은 당연히 공사비와 땅값이 있겠죠. 이런 것도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에서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계산하는 방법은 표준형 건축비와 플러스 택지비가 있어요. 택지비. 두 가지를 환산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결정됩니다. 여기 뭐 그 비슷한 말들이에요. 근데 자, 기반시설 유발 개수는요. 먼저 숙박시설. 숙박하면 몇 박 가요? 몇 박? 보통? 놀러가면 1박 1.0. 숙박에서는 1.0.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그리고 숙박하면 숙박료를 내야 돼요. 숙박료. 이 숙박료는 의료시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우리 법에서 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같이 나오는데 비슷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중에 위에 있는 것은 뭐예요? 위락시설이 위에 있겠죠?
위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쭤보는데 숙박시설 위에 있다고 그러시는 분 많은데 위락실이 위에 있습니다. 위에 있어요. 예. 그리고 건축법에 가면 또 순서를 외워야 될 게 있는데 거기는 숙박시설 바로 위에 위락실이 있어서 좋은데 여기는 중간에 1, 2위가 있어요. 1, 2위. 숙박시설 위에 뭐가 있어요? 1, 2위. 1은 1종근세. 2는 2종근세. 이번에 우리 테니스 선수 정현이 1, 2는 못 들어갔는데 1, 2위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종교시설 하나 나중에 이제 볼 거예요. 이 정도 하면은 순서를 하는데 나중에 몇 개만 끼워 맞추면은 거의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기반시설 유발계세 순서. 전에 이거 가지고 한 문제를 냈는데 작년부터 또 저도 모의고사에 종합 문제를 많이 냈는데 또 공교롭게도 작년에 종합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아마 앞으로는 거의 이게 그냥 지문 하나 차지할 거예요. 지문 하나. 무엇은 얼마이다 하든가 무엇은 무엇보다 크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에는 이걸 네모에다 한 5개 놓고 4개 정도 해놓고 다음 중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지문 중에 하나 정도 나오냐. 그리고 이제 주택 있어요.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말하는 거고요. 주택. 여기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종교시설 있고. 좀 단순화시켜서 먼저 숙박시설 위에 1, 2, 1종근생, 2종근생과 위락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종교시설 하나 들어가고요. 숙박시설 밑에 의료시설, 그리고 의료시설 밑에 주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반시설 유발개수 하는 것까지 한번 봤습니다. 2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설명할게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단독주택이나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에 대해서 뭐야 이건 됐고 말도 틀려놨네. 죄송합니다. 양관 1번 보지 마시고 양관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과 숙박시설 등 얼마를 초과하는 건축물?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무슨 행위? 신축과 증축행위로 한다. 그 다음에 단서도 중요한데요. 물론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이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이 말을 읽을 때 이제 무슨 말인가 이제 아실 수 있으면 되고 모르시면 다음 수업 때 또 이제 건축법 공부하고 나서 또 그때 아시면 되고 이렇게. 무슨 말인가를 제가 자꾸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린 게 그냥 외우면은 어렵죠. 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숙박시설은 암기사항 아니에요. 대통령령을 뒤져보니까 29가지 용도 모두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은 사람이 접근해서 이용하는 거죠. 사람이 이용을 하면 거기는 수도, 도로, 하수도 하는 것들은 필수 불가결로 따라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단독주택과 숙박시설에만 부과시키면 그것도 시험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용도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암기사항이 아니고. 근데 건축 행위 중에서는 이제 신축과 증축만 부과 대상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산정은요. 먼저 표준 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이 있다. 여기에다가 건축 연면적과 민간 사업자 부담률 하는 게 그 세 번째 줄 있죠. 민간 사업자 부담률이 얼마라고 있죠? 100분의 20이에요. 100분의 20. 100분의 20. 건축 연면적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건축물 건축할 때 그 건축하는 연면적을 말하는 것이니까 그 유동적인 것이고 민간 부담률은 100분의 20입니다. 100분의 20. 그리고 이 용지 비용에 기반시설 유발 개수 하는 것이 있다고 했죠. 그 기반시설 유발 개수 하는 것은 216페이지 있습니다. 216페이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 유발 개수 네모에 보시면 숙박시설 하는 것이 15호에 있죠. 1.0에서. 그리고 의료시설은 0.9에 있는데 마침 9호에 있나? 9호에 있네요. 의료시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주택 있죠.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 위로 올라와 볼까요? 1, 2위가 있겠죠. 1종근생 얼마요? 1.3. 2종근생 1.6. 이 사이에 뭐 하나 있다는데 혹시 기억나요? 종교시설 1.4 있고. 그리고 16호에
밀학시설 2.1 하는 게 있죠. 공장은 0.3에서 2.5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공장은 또 한 20가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외울 수 없겠죠. 그러니까 공장은 뭐 여러 가지 있고.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몇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뭐 0.7하고 판매시설 정도만 몇 개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외워도 절반 이상 확률은 될 겁니다. 얘 단독 문제 나왔을 때. 다음 페이지 민간 개발 사업자의 부담률은 100분의 20. 자치단체마다 사정에 따라서 가감할 수 있는데 그건 보지 마시고, 자, 100분의 20. 민간 부담률은 100분의 20. 납부 의무자 하는 것은 이제 민법도 공부하고 우리 법도 한 바퀴 정도 돌면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읽어보겠고요. 218페이지 납부 방식. 죄송합니다. 하나 확인하고 들어올게요. 214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몇 년? 1년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 설치구역은 몇 년 동안, 계획은 몇 년 이내에 수립해야 돼요? 1년 이내에 수립해야 됩니다. 1년. 그리고 218페이지 납부 방식.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뭐 아무거나 돼요. 돈이 되는 것은 다 됩니다. 부동산도 돈이죠. 그 부가대상 토지나 비슷한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 이런 다 돼요. 돈 되는 건 다 된다. 그래서 자, 토지는 된다는 거죠. 토지. 뭐 비트코인 이런 거 안 되고 토지 돼요. 이건 복습이면서 그냥 관련되는 거니까 자꾸 들어보시면 돼요. 몰라더라도.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대지가 200제곱미터가 있었어요. 공공시설 부지로 40제곱미터를 내놓으면 이 사람한테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 조정을 시켜주죠. 상향 조정을 시켜주는데요. 이제 여기에 20% 내놨기 때문에 건폐율은 허용되는 건폐율의 20%까지 올려줘요. 용적률은 그보다 더 커집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요. 이걸 공공시설 부지로 이렇게 40을 내놨는데 이거 대신에 돈을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사람이. 공공시설 부지로 지자체가 도로 설치하겠다고 이걸 보상금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상향 조정 안 시켜줘요. 팔아먹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옆에서 보니까 옆집에서는 이걸 막 용적률이 많이 올라가요. 우리 집보다 높아졌어요. 뭐 경제관계인데 기분 나빠서 이 돈을 다시 돌려주면 상향 조정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돈하고 토지는 똑같다고 했죠, 제가. 같은 거예요. 등가관계 있기 때문에 같은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대지를 공공시설 부지로 무상 제공하면 건폐율 높여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모르고 돈을 받았어요. 그랬다 다시 돌려주면 받을 수 있어요. 너 한번 받아갔으니까 안 해준다 이러진 않겠죠? 지자체에서. 아시죠? 그래서 토지 여기에서도 부동산과 뭡니까 현금을 뭐 같이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아까 여기 40제곱미터 이거를 분할할 때 토지 분할 허가를 받는다 안 받는다? 40제곱미터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공공시설 부지잖아요. 지금 공공시설 부지.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럴 때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중간에 쭉 넘어가시고 도시개발법까지 넘어가십시오. 한두 개 정도 볼 게 있는데 그것은 절차와 관련된 게 아니고 그냥 단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셔도 알 수 있는 것이라. 혹시 230페이지 봤죠? 토지 출입. 242페이지 도시개발법 보겠습니다.
왼쪽 페이지에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하는 말 있습니까? 제가 칠판 지울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구역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정한 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은 뭐예요? 새로운 시가지나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구역, 영역이 도시개발구역입니다. 이제 오늘은 지금 이제 도시개발사업 공부하는데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은 이제 도시개발과 관련된 내용을 규제하는 법입니다. 근데 이 도시개발사업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 일종이에요. 따로 이제 양이 많아서 규제하고 있다는데 이 도시개발사업을 앞으로 할 것이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이제 합니다. 도시개발사업은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게 양산입니다. 양산인데, 기존에 이제 시가지가 있었어요. 주상공록 지역이 있었는데, 도시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역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시가지가 여기 이제 있었어요. 양산에 지금 인구가 많이 늘고 있죠, 추세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새로운 인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시가지나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죠, 어딘가에. 그럼 본래 여기 이제 여기가 주상공로이고 여기는 도시지역 외의지역이에요. 도시 외의지역. 어디를 개발하는 게 원칙이냐면 도시를 개발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래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는 도시지역 외의지역은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피할 때 제한적으로 자연녹지를 개발하거나 또 도시지역이 부족할 때 계획관리지역을 도시지역에 편입시키는 것이지 무조건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여기에 주상공 지역 중에서도 아직 개발 안 된 거 많이 있잖아요. 있겠죠? 그리고 녹지적도 가능하고요. 녹지적. 그리고 도시적 외의적도 물론 개발은 할 수는 있습니다. 언제 해야 돼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가 더 있네. 불가피한 경우에 도시지역에서 만약에 양산시청을 새롭게 어딘가 이제 확장해서 이전하고 싶어요. 양산시청 한번 옮겼나요? 옮겼어요? 그 양산시는 굉장히 그 시장님이 검소하고 청렴하신 것 같아요. 크게 안 옮기고 뭐 이렇게 다시 조그맣게 새로 해가지고 옮긴 것 같아요. 옆에다가 다른 지역 보면 시청이라든가 무슨 뭐 도청 같은 것들 엄청나게 막 크게 하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권 같은 게 있어서 자꾸 그 짓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 어쩌면 안 해도 되는 건데 막 자꾸 해서 지금 합법적으로 돈을 뭔가 이권을 이제 자기들이 챙기는데 도시적 밖에 시청을 옮길 때는 이 도시적 안에서 대규모 공사를 할 만한 부지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죠? 찾기 어려운 경우 있겠죠? 또 토지 소유자들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그걸 사들이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적 밖에도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요. 도시적 내에서 그렇게 커다란 부지를 찾기 어려울 때만 도시지역 밖에서 해야 돼요. 규모가 클 때. 그래서 도시적 밖에서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 규모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할 수 있을 때만.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런 설명 없어요. 도시적 밖은 30만 이상으로 지정해야 된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 취지가 이렇게 도시적을 함부로 파헤치라는 취지가 아니고 도시 외의 지역을 도시지역에서 넓은 곳을 찾기 어려울 때 하라는 말이에요. 그 취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외우기가 쉽고 또 나중에 깜빡했어도 답을 찾는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도시적 안에서는요. 주거적, 상업적, 녹지적은 1만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공업적은 제가 크게 그려놨죠. 얼마 이상? 3만 이상 해야 돼요. 공업적은. 그러니까 공업적은 3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얼마? 3만. 나머지는 1만이고 도시적 밖은 얼마라고요? 30만 이상 도시적 밖은.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오늘 보고. 자, 공업지역은 3만 이상. 아까 형질변경은 3만 미만이었어요. 그러면서 농업지역과 관리지역도 3만 미만. 우리 개인에게 그랬는데 농업지역 관리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려면 얼마 이상 해야 돼요?
거기 3만 이상이 아니고 30만 이상. 조금 전에 왜 그런가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연결해서 기하시고 도시적 외의적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도시개발 사업 하겠다고 구역을 정하면 이 도시개발 구역에서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려면 양산시장이 오가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요 미리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도시개발 계획 수립해서 의견 청취, 협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이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야 돼요.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시개발 계획에는 당연히 도시개발 사업을 어디서 할 것인가는 도시개발 구역의 위치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은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이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랬는데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게 도시개발 구역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도시개발 계획에는 사람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암기사항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계획, 뭐 교통계획, 복지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도시개발 계획 다 있고 그리고 앞으로 누가 사업할 것인가는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이나 또는 사업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하는 것들이 도시개발 계획에 다 담겨져 있어요. 시행 방식이라는 것은 보시면 여기 도시적 밖에요. 뭐 도시적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가 기존의 필지입니다. 토지의 필지가 반듯하게 되어 있는 곳이 없고 이렇게 삐뚤삐뚤한 자연적인 그런 지형에 따라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 경제적인 가치가 좀 떨어지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요 옛날에 과거에 경지 정리하듯이 반듯하게 정리해서 가지면 건축물 건축하기가 훨씬 유용하죠. 주차장 설치하기도 좋을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남의 땅을 내가 좀 가져오고 내 땅을 남에게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환지한다 그래요. 환지. 뭐예요? 환지. 토지를 서로 나누어 가진다 하는 것에서 환지 그럽니다. 환지. 그리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이것이 여기에는 A, B, C, D 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개별적인 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아까 제가 양산시청을 옮기해서 도시개발사업 대규모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여기 양산시청 못 옮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이러한 환지 방식도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용하지만 이런 것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여기를요 몽땅 수용해서 커다랗게 이렇게 구역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 사업도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여기는 시청을 짓고요. 여기는 주택, 아파트 단지를 하나 놓고 여기는 산업단지라든가 산업단지도 그러겠네요. 시청이니까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 설치하는 여기는 공원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도시개발 사업 있을 수도 있겠죠. 땅을 잘게 쪼개는 게 아니고 커다란 덩어리로 만들 필요가 있을 때 무슨 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때는 수용 방식 해야 돼요. 수용 방식. 사업 시행 방식은 저런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이렇게 있을 수 있고 또 섞여 쓰는 이제 혼용 방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혼용 방식. 수용을 이 지역을 수용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양산하고 너무 가까워서 땅값이 너무 비싸더라. 이럴 때는 수용을 못하고 이제 환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여기까지 볼게요. 사전에.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새롭게 시가지나 단지를 조성하는 건데요. 그러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계획에는 도시개발 구역의 위치 같은 것들은 당연히 있겠죠. 있고 시행자나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시행 방식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다. 개인의 토지 가치를 올려주는 것이 환지 방식이고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대지를 큰 덩어리로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집단적인 대지의 조성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을 해서요. 무슨 조성을 해요? 집단적인. 대지의 집단적인 조성과 집단적으로 조성하면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도 집단적으로 해요. 큰 덩어리로.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고 뭐 여기 주택 건설하겠다면 이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큰 덩어리로 공급하겠죠. 그래서 집단적인 조성과 집단적인 공급이 필요할 때 수용 방식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점 도시적 밖에 도시개발 구역을 정할 때는 도시적에서 그런 대규모 단지를 조성하기 어려울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적 밖에 할 때는 면적이 30만 이상. 도시적 안에서 공업지역에서 할 때는
3만 이상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구역의 위치라든가 시행 방식, 시행자 하는 것들이 이제 개발 계획. 이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구역 지정은요, 누가 하는 것 같더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가 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장도 할 수 있어요. 누구요? 대도시장. 근데 이 사람들요, 특광,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줄여서 우리는 시도지사 그럽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여기에요, 별이 제가 하나밖에 안 그렸는데 뭐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특별자치시장은 세종시장 말하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세종시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개발 사업할 필요성이 별로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우겠습니다. 어차피 별은 우리 부동산 공부에서 제가 안 중요하다고 했죠? 몰라도 돼요. 더군다나 한 개이냐 두 개이냐 이것들은 더더군다나 안 중요하고 그 내용까지 뭐 굳이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좀 이따 별 또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이 사람들이 지정해요. 누가 지정하죠? 도시개발 구역을?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누가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요? 국장 합니다. 국장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 구역을 정한다고 했죠? 그런데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면은 그때는 협의해서 지정하면 돼요. 협의해서 엄격하게 본문은요.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그래요. 지정할 자를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가 있어요. 이제 협의가 안 되면.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요청은 여기에 있는 자가 아닌 자치단체장. 누가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 구청장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여기는 시장, 제가 시장 했지만 이 앞에 무슨 말을 집어내는 게 엄격하게 맞죠? 누구를 제외한 시장? 대도시장을 제외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한테 요청해요? 국장에게 요청하겠죠? 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장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국장에게 요청해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을 새로운 시가지, 새로운 단지를 조성할 때 누가 사업을 하는 게 원칙이었어요? 세종시 누가 만들었어요? 세종시장이 만들었어요? 국가가 만들었죠? 국가. 그리고 지자체도 그러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니까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자체장이 하는 거예요. 지자체장.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항상 공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대신에 뭐 만들었어요? 공공기관 만들어놨잖아요. 얘 대신에 지방공사 이런 거 만들어놨죠.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서 만든 정부 출연기관 하는 것도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고. 그리고요, 얘네들만 도시개발 사업 하는 게 아니고 민간도 할 수 있겠죠? 토지 소유자 또는 이거는 참고사항 말씀드려요. 지방 이전 법인 참고사항. 토지 소유자가 할 수도 있고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이 할 수도 있습니다. 도시개발조합.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토지 소유자가 누려요. 발생하는 책임도 토지 소유자가 무한 책임져야 됩니다. 근데 조합을 만들어 놓으면 조합이 그 책임과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주식회사, 그러니까 일반 상업적인 영역에서 따지면 주식회사 제도나 마찬가지예요.
조합이 책임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조합은 민법에서 조합이라는 말이 붙으면 보통은 이제 이것은 법인격이 없는 것을 조합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조합은 법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의무의 주체가 사람 대신에 얘가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얘가 권리도 누리고 조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합. 그리고 지방 이전 법인이라는 게 있는데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수도권이 있어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를 수도권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에서요 이렇게 양산으로 공장을 이전해서 공장 경영을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수도권에는요 이게 과밀 억제 권역이라는 게 있고요.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억제하겠다는 거죠. 과밀 억제 권역이 있고 그리고 이와 반대로 성장 관리 권역이 있고 그리고 자연 절대 침해하면 안 되겠죠. 자연 보전 권역, 한강 수계 같은 것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업자가 지방으로 이전을 하겠다고 하면 혜택을 많이 줘요. 이제. 그래서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본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지방으로 자기의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겠다. 종업원 500명 이상을 이끌고 요건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기 양산에 일정한 지역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자격을 줘요. 이제. 그럼 거기에 옮겨서 새롭게 좀 외진 곳에 공장을 만들면 그 사람도 뭐 이득 볼 수 있겠죠. 제가 보니까 저 아는 사람들도 공장으로 돈 버는 게 아니고 이런 거에서 땅값으로 돈 벌더라고요. 그게 훨씬 많이 벌어요. 그것도 보면은.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사람 지방 이전하게 되면 그 지방 이전 법인에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권을 줘요. 이제. 지방 이전 법인 이런 등등등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방 이전 법인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이 맞는 말로 나오려면 그러면 이것도 시험지 반페이지가 돼야 돼. 이제. 대통령이 정한 요건 또 있어야 돼요. 서울에 공장을 두고 있고 종업원이 500명 이상이고 하는 것들 요건 다 나오면 그러니까 안 나올 거예요. 얘는. 쓴 이유는 공공사업 시행자 외에 민간사업 시행자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고 민간사업 시행자 중에 토지 소유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자도 있다는 건 아셔야 있다는 건. 근데 얘가 이제 나올 거야 앞으로 토지 소유자, 민간사업 시행자. 민간사업 시행자 하는 말 나오면 뭘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요? 보증. 얘네는 보증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지급보증 얘는 받아야 되는데 얘는 지급보증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나왔을 때 구별하는 것으로 이제. 지방 이전 법인이 안 나오고 얘가 나오거나 아니면 아예 얘네들이 지급보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나 틀렸죠? 그건 이제 아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방 이전 법인에 대해서는 뭐 간단히 이 정도 보시죠. 과밀 억제 권역 하는 말은 앞으로 정비법에서도 또 주택법에서도 한 번씩 나올 겁니다. 과밀 억제 권역. 사업 시행자 이제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 사업 시행자가 되려는 자가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서울에서 공장을 이전하려는 지방 이전 법인이 양산에 이곳에 공장을 짓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여기 있는 산지 같은 것들 다 갈아엎고 공장을 좀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을 뭐 하는 자? 시행하려는 자. 자, 뭘 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여기 있는 자들이 사업 시행하려는 자죠. 근데 이 중에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아니면 제한할 필요가 없는 자. 누구요? 국가, 지자체.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한권을 줄 필요가 없어요. 국가나 지자체는 지가 필요하면 지정하면 돼요. 또 이 권한이 없으면 지정 제한을 요청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한권 줄 필요 없죠. 권한이 더 크고 중간이고 제일 약한 권한인데 가장 큰 권한인데 뭐하러 제한권을 주겠어요? 제한권 줄 필요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조합도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수 없습니다. 조합.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조합은 안 됩니다. 조합은 얘가 만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동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뭐 조합에게 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줄 필요가 없어. 여기서 국가, 지자체, 조합은 못하는 것보다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절차에 따라서 직접 지정하거나 요청하거나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은 여기 누구요? 국가, 지자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얘를 혹시 물어볼지도 모르겠어요. 조합 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까지 보고 10분 쉬었다 계속 보겠습니다.